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 제8강의 2차시 위진남북도 시대의 미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조의 고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남조 미술은 그 고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회화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남조에서는 도자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청자의 시작이 이제 이 남조 시대 때 시작이 되니까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것은 남조 고분의 이제 구조와 그다음에 주요 출토 유물, 주요 대표적인 유적들, 그다음에 이제 회화와 도자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또 아까 앞 시간에 장간리라고 하는 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고 있는 고분이 이제 남경의 장간리에서 출토가 된 건원 24년묘의 발굴 장면 보시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처음 발굴할 때 발견된 윗부분이고요. 위에 보시면 전돌을 얹어가지고 이제 뚜껑을 만들어 놨음을 봤는데요. 역시 이제 명문이 나와서 후한 219년 3세기 전반이 됩니다. 이게 아직은 뭐라 하지? 남북조라기보다는 한나라 말이긴 한데요. 요 구조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계속 비슷하게 남조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무덤 주인이 이제 용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북조 시대, 특히 남조 시대 때 북조 시대 고분은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남조 고분은 그 연대는 알려져 있는데 묘주 이름이나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남경 중심으로 한 남경과 항주 일대가 이제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의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이 남경은 수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건강이라는 이름의 수도였으니까 건강 계속 이제 뭐 중요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고분들은 대부분 다 전실묘라고 해서요. 전축분, 뭐 전실묘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벽돌로 쌓은 고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조의 전축분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남제 뭐 이 정도, 남제 이 정도에 만들어진 그 고분들 보시면은요, 벽돌 자체에 조각을 해가지고서는 구워내는 독특한 화상전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발굴 장면의 윗부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를 보시면 벽돌, 아까 위에 세 줄 쌓은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로 세우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생겼고, 방형에, 그 다음 위에 이제 세 줄 얹어가지고서는 됐고요. 바닥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유물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주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도기입니다. 도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3세기 용 용도장의 무덤의 이제 출토 상태를 보셨고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관병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주둥이가 5개가 달린, 가운데 하나 있고 또 뒤에 하나 있으니까 5개 오관병.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탁잔, 반이라고 하는 게 달린 탁잔이 있고요. 이게 묘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요런 거가 이제 초기 청자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유약을 입혀서 굽는 초기 청자들이 나오는데, 이 청자는 뭐 원시 청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상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긴 한다 그랬는데요. 강남 지역에서는 여하튼 한 3세기에서 4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식 청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자는 철분이 함유가 된 유약을 갖다가 철분이 함유가 된 유약을 넣어서 굽는 도자기들이고요. 뭐 보통 1000도 이상에서 굽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의 발달된 회유에서 훨씬 더 발달을 한 청자유를 시화한 이런 도자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묘지명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이제 후한 말에서 이제 삼국시대 넘어가는 시기에 많이 나오는 도자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진나라 때가 되는데 3세기 후반이 되죠. 태강 7년의 연대를 가진 화상점묘인데요. 무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하나, 두 개 있는 구조고요. 지금 완전히 이쪽은 무너져 있고요. 이 남조 강소성 남경에 있는 거니까 남경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뭐 그 무덤에서 대부분 유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도굴을 당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 있고요.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좋은 유물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이 도자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호자라고 하는 호자라고 하는 그 호랑이 모양을 닮은 그 그릇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변기로 쓰였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호자가 나온 걸 보시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방형의 전돌은 사방에 보면은 사방에 그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서요. 그 사신의 형태와 용 같은 거가 이제 새겨진 그 화상전이 사용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무덤의 주인이나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경의 강령구 지역의 호장촌이라고 하는 무덤 지역에서 나온 남조시대 전축분입니다. 남조묘인데요. 전축분이고 이렇게 커다란 방에 지금 백제 무령왕릉 보면은 남조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들어가서 관대가 그 전으로 좀 높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은 이제 무령왕릉하고 비슷하죠. 다만 이 호장촌에서는 다른 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 장식이 벽돌로 탑 모양이 나왔습니다. 쌍탑이죠. 쌍탑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쌍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탑 두 개 이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이 그 탑형전이 이제 그 네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 예로 나와서요. 이건 불교와 관련이 된 유적이라고 불교도의 무덤이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묘지명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덤의 주인이나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의 그 세부를 좀 보시면은요, 세부를 여기 요런데 지금 뭐가 새겨져 있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새겨져 있습니다. 새겼다기보다는 전 만들면서 찍어서 만드는 거죠. 사람 모습을 찍어서 그 표현을 한 그 모습들이 이제 그 벽돌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거는 아까 봤던 그 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병에서 연꽃가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화병의 모습이 달린 게 그 또 전돌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그 포수 같은 형태인데 도철문 비슷하게 생긴 포수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돌의 종류가. 그래서 아까 보신 그 탑형 사이사이에 이런 빈벽들이 이게 이런 문양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화상전의 다양한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조형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남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조 무덤들은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이 모서리 이렇게 나오는 벽면에 나오는 요 부분에 이렇게 양각의 그 문양들을 새겨놓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근데 층마다나 그 무덤마다 좀 다른 거를 많이 쓰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무령왕릉 같은 데도 보면 여기다 이제 연꽃 이렇게 두 장을 합치면은 연꽃 하나가 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복잡한 양식은 다음에서 보실 무덤입니다. 네, 이거는 뭐 중국 미술사 책에는 언제나 나오는 그 유명한 중림칠연도인데요. 남경박물관에 현재 소장이 되어 있고요. 출토지는 강서성 남경의 서선교에 있는 궁산묘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발굴해서 출토가 된 거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전체 길이는 240cm 정도 돼서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긴데 높이는 80cm고요. 실제로 가서 봐도 엄청나게 크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양이 여기 하나의 벽돌에 문양이 새겨져 있죠. 여기는 여러 개의 벽돌이 합쳐져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나무 문양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벽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 보이세요? 앉아있는 사람, 눈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있어서 옷이 이렇게 가고, 여기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 문양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벽돌에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양각으로 새겨서 구운 다음에 그걸 합쳐서 그
무덤 벽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새겨진 거는 중림칠현이라고 해서요. 도교에 나오는 그 대나무 숲에서 살았다고 하는 유명한 현인들, 그 7명의 현인들에다가 뭐 다른 사람 하나 더 해가지고 8명의 사람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화상전들은 사실 그냥 가서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조명에 따라 되게 다르게 보이는 데다가 그 좀 오래되면은 이렇게 그 선이 좀 닳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탁본을 쳐서 봐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강수성에서 출토된 강수성 서선교의 그 화상전의 일부 그 탁본을 보시고 있는데, 지금 아까 240m가 쫙 이어서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반반 나눠서 아래 위로 제가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은 뭐 완함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사람 이름들이 써 있어요. 이 중림칠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이름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나무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람마다 좀 다 다릅니다. 뭐 여기는 그 잔을 들고 앉아서 뭘 마시는 사람, 담뱃대를 태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하고 비슷해요. 이게 완함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완함이라고 하는 걸 타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요런 나무들, 그 꼭 그 은행나무 잎처럼 생긴 나무들의 표현이 있죠. 요 은행나무, 이거는 버드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요 나무들은 특히 이 육조 시대 때 남조 육조라고 하는 게 그 진, 그 다음에 남조의 송제, 양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육조시대 때 고분이나 그림에서 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나무가 이렇게 두 개로 중간에 갈라져서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나무가 나와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나무, 그 은행나무처럼 생긴 게 막 얽히는 이 나무들은 이 육조시대 때 아주 그 그림에서 특히 이제 풍경, 산수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나무라서 육조식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육조 시대 지나면 이렇게 나무 표현하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조 시대의 아주 특이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림칠현도는 그 화상전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은 남조의 회화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역시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화상전, 남조의 화상전입니다. 그 강소성 인근에서 출토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앞부분에 다리가 요렇게 있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이 탁본에서 보이는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그 병향로라고 하는 향로를 들고요. 사람이 요렇게 와 있어서 얼굴은 여기 있습니다. 손 하나는 위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게 입고 다리가 이렇게 돼서 바람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이런 사람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용이 이제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용과 여기 용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용이 돼 있고 여기가 머리가 되고요. 입이 되는데, 이거는 다리예요. 용다리하고 이 사람에게 용을 이끌고 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용 머리가 되고요. 용이 이렇게 가가지고 몸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다리가 하나가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용이 되는데요. 또 다리 하나는 여기에 있고, 또 다리 하나는 여기, 또 다리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연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매트 문양이라고 하는 문양을, 또는 뭐 인동당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동문, 연화문 해가지고 연화문의 그 장식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은 나중에 보면 백제 장식에서도, 백제 그 문양전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어서요. 백제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축분들이나 전돌들의 제작 방식이나 양식이 이 남조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 화상전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는 뭐 한 5세기에서 6세기 뭐 이 정도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사람은 뭐 4, 5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연대가 없어서 잘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보이는 회화 양식들의 경우에 아까 그 나무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그 가느다란 선으로 그린 아주 중국적인 그 사람의 표현이라든지, 유려한 선으로 표현된 사람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남조에서 그 활약했던 유명한 화가 고계지라는 사람의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조에서는 동진연간부터 시작을 해서 시와 그다음에 서와 화가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을 해서 문예가 굉장히 발달을 한다 그랬는데요. 특히 그림을 잘 그렸던 유명한 동진의 화가가 고개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개지는 동진연간에 345년에서 406년경, 그러니까 5세기 초반경까지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개지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 두 점이 지금 현재 전층적으로 전해지는데, 하나가 이 위에 보시고 있는 이거가 이제 낙심부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여사잠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낙심부도나 여사잠도는 다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돼 있죠. 이 두루마리들은, 중국식 두루마리들은 언제나 이쪽에서 시작해서 일로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면서 여기 제일 끝이에요.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이 낙심부도와 여사잠도를 그릴 때 아까 그 서선교의 그 중림칠연도에서 인물 표현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선으로 굵기가 똑같이 해가지고 가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묘법, 그 옷선을 그리는 그런 묘법을 춘잠토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춘잠토사는 뭐냐 하면 봄에 그 누에가 실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 가늘고 곱게 그렸다고 해서 춘잠토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개지의 화풍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춘잠토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위에 보여주는 낙심부도하고 여사잠도입니다. 이 두 점은 지금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여사잠도도 그렇고 낙심부도도 그렇고 한 두어 번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개지의 원본은 현재 없어요. 없고 뭐가 남아있냐면 송나라 때 고개지의 그림을 갖다가 모사해서 그린 송대모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송대모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낙심부도, 위에 있는 낙심부도라고 하는 거는 낙수의 여신을 만나서 놀았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부라고 하는 3세기에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도해해서 그린 거고요. 여사잠도라고 하는 거는 여사들이 지켜야 할 일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여사들이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방에 여자들이 그 지켜야 하는 도덕적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여사잠도는 결국 도교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낙수의 여신을 만나서 노는 이야기는 도교적인 강의 여신을 만나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때 그 동진연간에는 이런 유교나 도교의 이야기들이 글이나 글씨로, 시로 많이 그려졌고,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지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던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여사잠도의 세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지금 보고 있는 여사잠도는 대부분 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이, 거울을 보면서 지키고 있는 장면, 여기도 거울을 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몸을 맨날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보다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기다 써놓고요. 실제로 그림은 그 얼굴을 갖다 치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써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림을 봐야지 이 그림이 왜 그려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서와 화가 일체를 이루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 고개지의 시대에는 산수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나와 있는데요. 산수도는 남북조 시대부터, 역시 남조에서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지금 남아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산수도 나중에 뭐 당대나 송대쯤 돼서 산수도 배울 때 할 예정이고요. 고개지의 그림은 다 옛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고 다 인물화가 중심이에요. 인물화가 중심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품평은 6세기 정도 되면 시에 대한 품평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를 써야 잘 쓴다, 이렇게 시를 써야 못 쓴다 하는 그런 그 품평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시서에 대한 품평이 정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한 품평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비평이죠. 지금으로 치면 비평이 되는데, 중국에 남아있는 중국 그림 비평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혁이라는 사람이 쓴 고화품록이라는 책이에요. 고화품록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또 혹시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고화품록 중에서 사역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데는 6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화육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육법 얘기는 나중에 또 산수화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 6가지 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은 기운생동한 화육법 중에 제 1번이 기운생동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생동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기운생동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최고로 사역이 꼽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개지예요. 고개지가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고개지 그림은 좀 약간 그 후대의 모사본인데다가 그림 자체도 아직은 뭐 아주 회화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뭐 이 묘법, 이 사람 삼각형으로 앉아있는 구도에 약간 길쭉한 얼굴에 뭐 가느다란 그 인상에 뭐 이런 것들은 왜 북조 시대 때 그 북조 불상들하고도 이미지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갸냘프면서 이렇게 선들이 그냥 그 아주 독특한 그 선에 그 비수가 없이, 그러니까 굵고 가는 게 없이 그냥 고르게 가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채를 입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요. 굉장히 고시기의 인물화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북조 시기에 보이는 그 벽화들 양식들보다는 고개지 그림이 더 고풍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여사잠도는 유교적인 그 주제에다가 굉장히 딱딱한 그 도덕적 교훈을 늘어나서 그림이 좀 더 딱딱한 데 비해서요. 낙심부도의 경우에는 낙수의 여신과 관련되는 얘기라서 훨씬 더 그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낙심부도의 송대모사본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고 있는 이 남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낙수의 여신을 만나게 돼서요. 지금 낙수의 여신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여자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해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용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가 낙수예요. 물결이 이렇게 쫙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결 보이세요? 네, 낙수의 여신을 만나고 이 여신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이제 이 여신 계속 쫓아가면서 희롱을 하면서 놀자는데 여자가 계속 거절을 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여신이라서 지금 그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용 보이죠? 물고기와 용으로 된 용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낙수를 날아가는데 거기를 막 쫓아가면서 여하튼 여자와 희롱을 하면서 즐겨요. 이 남자죠. 아까 남자 주인공 배를 타고 가고 여자 주인공은 용이 아니 신비한 서수들이 이제 끌고 가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둘이서 강에서 좀 쫓고 쫄기고 뭐 이제 이러면서 놀고 즐기다가 이제 떠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부도 제1이라고 써있는 이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 되는데요. 아까 그 서선교의 벽화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런 나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거는 채색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서선교 거는 선으로만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고개지 화풍의 영향을 받은 그 육조식 나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조시대 때 나무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런 회화, 물론 이거는 지금 송대 모사본을 지금 지만요. 송대모사본이라고 하는 건 뭐 한 12세기 정도, 11에서 11세기 정도의 이제 모사본 훨씬 후대의 모사본을 이제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인물화 양식이라든지 뭐 구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나무 표현 이런 것들은 그 고시의 풍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도교적인 주제들이 이제 계속 그려지면서 고개지가 제일 유명해서요. 남북조 시대의 화풍에서는 고개지 화풍의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또는 이렇게 인물화 조형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화 양식하면 항상 이 고개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몇 점 보는 것은요, 한대부터 서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능이 있으면, 무덤이 있으면 왕릉의 경우에는 앞에 석수를 이렇게 쌍으로 세우는 전통들이 나타나는데, 이 남조 때에도 석수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왕릉들마다 지금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강소성과 단양 인근에 이 왕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대형의 석조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 왕릉 석수들이 그 남조 시대의 조각 중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불교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서화사 석굴 말고는 석굴도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이 단독으로 된 석수들은 상당히 그 무덤마다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5세기 정도, 5세기 전반에, 5세기 중반 정도의 이 송문제 장령릉에 있는 석수들을 보시고 있는데, 한대 양식보다 한나라 때 처음에 만들어진 석수들은 여기 보면은 속이 다 꽉 차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다리를 완전히 다리가 아니라 다리 사이로 사방을 다 그 구멍을 내가서 굉장히 입체적인 조각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몸체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발달된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요. 다음에 보실 양나라 때 조각인데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양나라 때 양무제의 그 배다른 형제라고 알려진 소수라는 사람의 석수입니다. 이 소수는 양무제의 배다른 형제인데 518년에 이제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년에 그 석수들과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기 비석이 남아 있어 소수면주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석 앞에 이런 기둥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자가 있는데요. 이 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그 장대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이게 다 노출이 되어 있다. 지금은 다 여기 전가가 이렇게 씌워 넣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 소수묘 같은 경우에는 양나라 때 석수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어떤 그 초등학교 안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려면 그 초등학교 입구에서 막 이런 거 쓰고 들어가야 돼요. 역시 소수묘에 있는 그 사자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혀를 뺀 거라든지 이의 형태라든지 이게 제가 밑에서 찍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잘 뭐 보이진 않지만 그 뭐 어깨 날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나오는 뭐 사자와 뭐 기린과 뭐 이런 각종 다 사자를 닮아 보이긴 하지만 동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사, 뭐 천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만들어 놓은 거는 다 그 사자 비슷한 괴물처럼 만들어 놓는데 조각은 상당히 좋아요. 가서 보면 조각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크기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석수들을 이제 능 앞에 그 왕릉 말고 소수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그 동생 아니 황제의 형제니까 예, 황족이긴 하죠. 황족의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석수들을 굉장히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서 무덤 바깥에 이제 세우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요. 아쉽게도 소수묘 자체는 발굴은 안 됐습니다. 요 근처에 아마 그 능이 있었겠지만 여기 다 지금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능의 흔적은 현재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석수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양무제도 역시 양무제와 양무제의 아버지 능이 다 그 단양시 쪽에 가면은 그 능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형의 그 석수들과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황제능들의 구조들이 이런데 황릉 발굴된 게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그림 전축분이나 뭐 이런 무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도자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자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는 몇 점의 청자들은 전부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경시 근처에서 출토가 된 거라서요. 남경시에 있는 육조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들에 수장된 것들이 이제 중심입니다. 이 남조의 그 도자기들 중에, 남조 도자기들은 대부분 다 유약을 입히기 시작을 했고요. 청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청자를 제작하는 지역은 절강성의 서웅이나 아니면 영파 지역들이 아마 중심지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절강성 서웅이나 영파 지역이 옛날에 월주라고 부르던 지역이라서 이런 도자기들, 특히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을 요지의 이름을 따서 월주요자기 또는 뭐 고월자, 고식월자다 해서 고월자 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이 월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 후한 말부터 도자기를 제작을 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후한 말 도자기에 벌써 이 월주 계통의 도자기가 나옵니다. 중국 도자기를 할 때는 나중에 송대쯤 가서 한번 더 도자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긴 할 텐데요. 이 중국 도자기들의 경우에는 구워지는 이게 땅이 워낙 넓어서 구워지는데 사용하는 그
땅의 성질에 따라서 그 도자기 양식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뭐 월주여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역별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월주라고 하는 건 여하튼 절강성 일대였고요. 강소성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강소성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주로 월주요 청자들이 많이 와서 부릅니다. 고식 그 월주는 당나라 이후부터 크게 진짜 본격적인 청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당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청자하고 당송대의 본격적인 청자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시기 것들은 고식 청자 또는 고월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월주요는 당대와 송대에 또 나옵니다. 이 시기의 청자는 대부분 그 일반 뭐 요지 발굴한 것도 좀 있긴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어 있는 거고요.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호라든지 각종 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박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용기로는 신종호, 지난번에 맨 처음 불교하고 관련될 때 봤던 신종호 있죠. 그 신종호라든지 또는 조금 이따 보실 호자나 양형기, 뭐 천계호 이런 좀 독특한 기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기형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광구 장경병 계통이죠. 근데 이거 뭐 호라고도 불러요, 중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뉴가 달려 있고요. 광구로 돼 있고 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깨가 넓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유약이 이렇게 좀 흘러내린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여하튼 이거 청자입니다. 월주요 계통의 청자고요. 그런 형태의 같은 유약인데 여기는 목이 역시 광구형인데 목이 아주 짧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또 광구호. 근데 여기 뉴가 4개가 들렸어요. 사뉴, 광구호 뭐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의 이름, 명칭은 어떻게 붙이느냐? 도자기의 명칭은요. 사실 붙이는 사람이 맘대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재질, 청자냐, 백자냐, 청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문양이 뭐가 있느냐, 그 형태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형이 무엇이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호 라고 하고 사뉴호 뭐 이런 말을 써도 되고요. 또는 뭐 청자, 무문호, 청자호 이렇게만 불러도 되긴 합니다. 예, 부르는 방식은 물론 몇 가지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명문이 나와서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광구호나 지금 보고 있는 그 둘 다 광고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여하튼 이 항아리들이라든지 뭐 그 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거, 발, 완 이런 게 있는데 발과 완은 형태는 똑같은데 완이 작고 발이 커요. 발이 더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한 게 있을 수 있고 요만한 게 있을 수 있고 이만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크기에 따라서 완이냐 발이냐를 나눈 거야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기형들은 좀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했었을 거라고 보이는 기형들이고요. 좀 특수한 기형들의 경우에는 이름들이 알려진 경우가 정해진 이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오나라,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오나라에 그 251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저고 14년의 연대가 이 부분에 써 있습니다. 저고 14년이라고 이렇게 명문이 써 있고요. 호자라고 하는 기형인데요. 이 호자는 동물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다리 보이죠? 꿇어앉은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이 하나가 더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그 속이 비어서 이 안에가 완전히 속이 빈 형태가 되는데 이 호자는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술병으로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호자, 연대를 가진 이런 호자는 굉장히 드문 편이긴 한데요. 삼국시대의 그 청자 계통은 색깔이 지금 보다시피 약간 갈색이 많이 나요. 그냥 푸르죽죽한 갈색 또는 붉으죽죽한 갈색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올리브 그린이나 왜 그러냐 하면 이 올리브 그린이나 갈색이 나는 이유는 이 유약 안에 있는 철분 성분이 완전히 환원이 되지 못하고 덜 산화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많이 띄어서 색깔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상태가 좀 더 좋아져서 이제 담청록색이나 담황록색 같은 좀 맑은 색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송제 양진 정도 들어가야 한 4세기, 5세기는 돼야지, 4세기에서 5세기는 돼야지
해야지 그 청자가 좀 더 유약이 발달해서 색깔이 좀 아름다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5세기, 6세기 청자들 중에도요, 색깔이 좀 칙칙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발색 자체가 좀 덜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유약 자체에 발색이 좀 덜 돼서 그 약간 갈색이 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기에 나오는 것도 좀 못 만든 거는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동진 4세기 전반에 남경시 서화구가 아까 그 서화산이 있는 데가 서화구고요. 서화구의 상산 7호명, 굉장히 유명한 고분 중에 하나인데 좀 커서 그 기물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양형청자가 있습니다. 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만든 그 그릇이고요. 역시 다리가 표현이 꿇어앉은 다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눈 이런 거를 조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남겼고요. 물을 부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높이가 12.4cm, 길이가 15.5cm이고요. 현재 남경 지역에서 이런 양형청자가 여러 점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양형청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양형청자와 다음에 볼 천기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서 그 종종 출토가 되고요. 특히 백제 유적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요. 백제와 남조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제일 비슷한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법천리에서 이제 법천리 고분에서 이제 출토된 예가 있습니다. 한성백제기의 유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되면 중국 남부 지역의 절강성과 강서성, 강소성, 안위성, 사천성, 복권성 등 남조 영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자를 굽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광범위하게 청자가 제작이 되고 실용기로서 제작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청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흑유자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이진 않지만 녹유나 가류나 뭐 이런 그 연유라고 해서 그 납이 좀 섞인 저화도에서 구워지는 연유도기들도 상당히 많이 구워집니다. 이 흑유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의 발석이 나와서 청자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청자의 경우에는 철분이 좀 적은 데 비해서 이 흑유자는 철분이 8% 이상이 들어가면서 색깔이 굉장히 검고 진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흑유라고 하는 거, 여기 흑유라고 하는 게 이제 한 4세기 정도부터 많이 구워졌는데요. 흑유는 아무 데서나 막 굽는 거는 아니고요. 덕청류가 제일 유명해요. 덕청류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제일 많이 구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나오는 흑유들은, 남조고분에 나오는 흑유들은 대부분 덕청류가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천기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기호는 닭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둥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손잡이가 있는 광고 형식인 게 특징이고요. 류가 꼭 양쪽에 같이 달립니다. 4개 달리는 경우도 있고 2개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청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흑유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연대를 가져서 364년 4세기 후반에 연대를 가졌고요. 절강성 항주시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형이 다른 요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역시 이 천계호 형식은요, 우리나라 백제고분 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조금 가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천기호나 그 다음에 호자 뭐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용기긴 하지만 일상적인 거로 사용을 했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천기호는 주전자의 기능을 가지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덤에 이제 많이 부장이 돼 있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청자로 만들어진 서진시대 3세기 때 것인데요. 유학을 보면 확실히 3세기 좀 칙칙하죠. 갈색이 많이 나고 칙칙한 느낌을 줍니다. 한대 박산로 형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자로 만들어져서요. 위에는 새가 있고요. 밑에 승반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강소성의 주처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된 겁니다. 3세이고요. 같은 형식의 청동 향로가 동진 시기에 이제 역시 새 장식이 달리고, 여기도 보면 새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향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고족 향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한대 박산로 형식이 이제 변화해서 남조식으로 변화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향로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청자와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가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얘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나라 때 정도, 남재에서 양나라 정도 되면은요, 청자 형태들이 훨씬 더 이렇게 풍만해지고요.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남제 485년에 호북성 무환의 유계묘에서 이제 출토가 된 건데, 지금 보시는 청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큰 호에 연판문이라고 해서 연꽃 문양이 몸에 이제 장식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초문 같은 거 음각으로 넣고 있고요. 뚜껑 역시 다시 연판문 형태를 넣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연판문 준이라고 알려진 기형인데요. 이제 5세기에서 6세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기형이고요. 사이즈가 지금 이게 36.8cm인데 이거는 70cm 가까이 되잖아요. 69.8cm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형태까지 다 만들어지고 남조와 북조에서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색깔이 보면 얘는 좀 담담하고 그 모양도 얌전하죠. 이건 남쪽 거고요. 똑같은 형식인데 이거는 북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북조에서. 이거는 북제 565년에 그 만들어진 봉자회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565년인 줄 아는 거고요. 이거는 출토지가 북조 청자인지 남조 청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여하튼 북조 지역에서도 남조 청자와 같은 형식의 청자들이 계속 그 들어가서요. 남조 청자를 수입해서 넣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북조 쪽에서도 청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북조는 대체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은 청자보다는 회도와 홍도, 저화도, 연유도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고요. 녹유나 가류 같은 저화도, 연유도가 많은 편이고요. 청자는 아무래도 좀 늦은 편이라 6세기 정도 돼야지 6세기 중엽 지금 보는 북제 연가는 돼야지 이제 청자를 슬슬 제작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북제 도자기들은 그 첩화 장식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보면 이런 첩화문들이 이제 붙여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남조 쪽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거라서 요거는 북조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아마 요게 좀 비교적 이른 그 중국 북조 청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역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강소성 태주 남조묘에서 나온 연판문 6의 호를 보시고 있는데 이렇게 둥그런 기형들 이런 거 보통 6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많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형은 되게 비슷한데요. 유약이 다르죠. 이거는 청자가 아니라요. 황유 녹채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 황유녹채는 황색 유약에 노란색 유약에다가 녹채 그 푸른색 유약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지금 요 노란 바탕에 그 초록색 유약을 황유녹채를 한 호인데요. 이런 그 노랑이나 초록 같은 경우에는 납이 섞여져 있는 연유 저화도의 연유라고 하는 그 납 섞인 유약을 쓰기 때문에 색깔이 좀 더 화려하긴 하지만 광택이 좀 덜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화도에서 번조를 해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유명한 하북성의 이운이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그 연판문호를 보고 있고요. 북제 때 거고 연대는 이 사람이 죽은 연대가 576년이라서 그 즈음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뚜껑은 없고요. 기형이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남조 쪽과 북조 쪽 6세기 정도의 이제 비슷하면서 다른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그릇 같은 경우에 밑에 부분은 허연색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유약이 안 칠해진 거예요. 윗부분만 유약이 있고 밑에는 유약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유약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있고 조각 자체를 도자기 자체에 조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양들이 이제 표현이 돼서 양각, 음각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소성 태주 쪽이 좀 지방이라서요. 약간 유약이 좀 많이 떴고요. 남경 쪽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청자들은 정말 청자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남경의 건강성 유적으로 알려진 곳에서 출토가 된 남조의 청자완들의 편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릇인데 지금 위가 깨져가지고 바닥만 남았죠. 바닥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아스라이 연꽃을 약간 음각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꽃 음각을 해놓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조각이 상당히 유려하고 아름답고 선이 뛰어난 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준 높은 6세기 정도의 청자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같은 식의 연화문이 있는데 이거 꼭 우리나라 백제 거 같지 않습니까? 이 연화문 막세 역시 건강성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세기 정도의 건강성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청자와 연화문 막세 같은 것은 한반도 특히 백제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성에서 출토되는 또 다른 중요한 그 와당 중에 하나가 다음에 보시는 인면문 와당입니다. 이 건강성 유적에서 출토되는 인면문 와당은 주로 남조에서만 나옵니다. 남조 지역에서만, 남조의 도성 유적이나 뭐 이런 데서만 나오고 있어서, 이 얼굴 표현한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얼굴을 표현했죠. 요 것들은 시기가 뭐 많이 올려보는 3세기, 4세기까지도 올려보는 유적들에서도 나오고 있어서요. 연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이 얼굴 모양을 새긴 이 인면문 와당이 남조의 그 도성 유적, 건강성 유적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남조의 아주 독특한 와당 형식이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인면문 와당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뭐 신라나 백제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고는 있어요. 비슷한데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남조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유물이니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4세기 이후의 남조 고분에서는 점점 도용이 출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도용이 그렇게 예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몇몇 예들이 남아있고요. 지금 남조에서 출토됐다고 알려진, 남경 인근에서 출토됐다고 알려진 도용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남조 도용들은요, 그 수량이 일단은 북조 쪽에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양이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소박한 편이에요. 가끔 청자로 만들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서 한때까지는 칠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칠기. 이 칠기라고 하는 거는 그 바탕 그릇 기물에다가 그 오칠 를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 중국에서의 칠기는 오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듯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을 하는 기법들이 이미 한때부터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조 고분에서는요 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칠기는 3세기 때 삼국시대 때 3세기 때 그 칠기 그 안위성의 주연이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를 보고 있는데요. 두 개 다 반이에요. 이렇게 접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고기 문양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특징이고요. 안에는 이제 사람의 생활 장면을 이제 그려서 그 3세기에 굉장히 드문 칠기가 나왔는데요. 남북조 시대에는 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 남조 고분에서 칠기가 이렇게 나오는 예는 많지 않아서요. 칠기를 많이 안 썼는지 아니면 무덤에 넣었던 것들이 없어진 건지 그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긴 합니다. 최근에 북조 고분에서 특히 그 북이 평성기에 평성기의 고분들 중에서는요, 칠기가 좀 많이 발견이 돼서 아마 북조에서 만든 칠기가 아니라 남쪽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그 북조보다는 남조 쪽보다는 오히려 그 북조 쪽에서 칠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은 참 보기 드물게 이제 3세기에 남조 계통에 이제 3세기니까 뭐 이제 사실은 완전히 남조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삼국 위진남북조 시대 때 초기에 이게 칠기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연묘에서는 여러 점의 칠기가 나와서요. 지금 보는 형태 말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도시락처럼 생긴 찬압 같은 것도 칠기로 나온 예가 있고요.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 고분에서는요. 청동기 나 뭐 금속기의 예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금제품은 굉장히 드문 편이고요. 지금 왼쪽 아래 보시고 있는 거는 광동성에서 출토가 된 그 남조 시대 때 금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형태는 여기 보면 문양은 육각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8m 낭초 문양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래서요. 제작지가 그 서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남조 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하튼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 그릇은 여하튼 금제 그릇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조 특히 남경의 고분들에서 종종 서역의 서역산 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만들이 이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남조로 전해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금제 장신구는 남경 인근에서 최근에 얼마 그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전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몇 군데 고분에서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주로 뭐 팔찌라든지 비녀라든지 이런 게 좀 많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 매미 모양으로 생긴 그 장식인데요. 요 장식은 어디다 쓰냐 하면은 머리 모자 이렇게 쓰면 모자 앞에 이렇게 금판을 이렇게 붙여요. 맨 앞에다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되면은. 모자 위에다가 모자 맨 앞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매미형 장식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문헌에서도 나와서 남조의 아주 독특한 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금제 매미 모양 판 장식, 요게 이제 좀 여러 지역에서 몇 개가 이제 출토가 된 예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북쪽 고분에서도 하나 출토가 된 예가 있긴 합니다. 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 머리 장식, 모자의 장식을 그 금으로 만들어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장식으로는 뭐 팔찌, 뭐 비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허리띠 장식 같은 게 금으로 좀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신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한대까지 고분에서 보면 상대, 하대, 아니 하대, 상대, 주대, 뭐 춘추 전국 시대 계속 보면 청동기가 엄청나는 양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남조 시대 고분에서는요 청동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 고분에서 뭐 강소성 뭐 강소성 근처에 뭐 양주라든지 뭐 강도현이라든지 뭐 이런데 몇 군데 이렇게 그 고분에서 이렇게 청동기가 나온 예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 이전의 청동기들하고는 달리 아주 실용적으로 문양이 하나도 없는 이 무문 청동기들의 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발이라든지 이게 반이고요. 쟁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발 대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족배 같은 형태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양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두라고 해서 다리 세 개의 손잡이가 달린 그 자루솥 같은 거죠. 자루솥 이런 예들이 이제 남조 규정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다리가 없어지고 이 주구가 없는 이렇게 손잡이만 길게 달린 이거 위두라고 해가지고 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두라든지 초두라든지 이런 기형들은 남조 고분에서 종종 출토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위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고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조 고분의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 드물게 남조에서요. 그 만들어진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진나라 때인데 그 남조의 마지막 왕조죠. 진나라 575년의 연대를 가진 범종인데요. 태건 7년명 범종인데 현재 남아있는 동아시아의 범종 중에는 가장 오래된 기념명 작품이 이건데요. 중국이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어서 일본 나라박물관에 아마 소장이 돼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용류라고 하는 유가 여기 이제 두 마리의 용이 맞부딪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 당좌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형의 장식을 갖다가 띠를 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요 부분에 보면은 명문이 남아 있어서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 종이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범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그 불교 사찰에 사용하는 범종 중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올라가는 중요한 예로서 이런 불교 금속공예품들이 이제 이거는 출토가 아니라 어디서 발견이 됐겠죠. 출토지는 모릅니다. 이런 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고분에서는 여하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청동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청동기들은 교장이라고 불러가지고요. 뭔지 모르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가 나와서 이 구덩이에서 왕창 유물이 나오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남조 청동기 교장이 몇 군데서 발견이 되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청동기 그릇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남조 청동기들은 그 상대나 주대나 춘추전국 시대 한대까지 내려오던 그런 장식적인 얘기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거의 다 그냥 주조하고 그다음에 농로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선반 돌려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주조하고서는 표면을 갖다 깎아가지고서는 마무리하는 그런 장식들을 많이 쓰고요. 단순하게 이제 청동기 주조한 다음에 깎아서 표면을 마무리하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문양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기용이 많이 나오고 교장에서 출처되는 예가 많다. 무덤에서 나오는 청동기의 양은 굉장히 적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자기하고 벽돌들 말고 금속기나 율기나 뭐 이런 얘들 청동기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좀 적은 편인데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남조구분들은 도굴도 굉장히 많이 당해서요. 뭐 도굴의 탓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남조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문예와 그 다음에 시와 서화, 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그림이 남조에서 시작이 됐고 고개질을 그 필두로 하는 남조의 인물화 양식이나 뭐 산수화 양식 같은 것들이 그 남북조에 모두 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남조의 그 고분 미술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3차 시에는 북조 시기의 고분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